항산화제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그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가 만약 오히려 내 몸속에 암세포를 돕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의 기존 연구와 일부 임상 연구에서 충분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 온 내용이라 오늘은 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산화제를 덮어놓고 맹신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또 대사 신호는 어떻게 방해받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혹시 밥 먹고 나서 혈당 조절이 유난히 안 되거나 힘들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리 쉬어도 만성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목록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다하거나 병들면 스스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건강한 새 세포가 채워져야 하죠. 이런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화 손상이 생기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몸에서는 항산화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가 몸속에 또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원래는 손상된 세포들이 일정 단계에서 제거되며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흔들리면 비정상 세포가 제거되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된 환경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암의 발생, 진행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다는 항산화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포를 병들게 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는 병균을 없앨 때 반드시 산화 반응을 이용합니다. 면역세포가 NADPH 산화효소라는 무기를 써서 순간적으로 슈퍼옥사이드 같은 강력한 산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로 병균을 직접 타격해서 없애는 거죠. 면역세포가 병균을 잡으려고 애써 만든 이 결정적인 산화물질이 병균에 닿기도 전에 항산화제에 의해 중화되거나 소모되면 살균에 필요한 산화 반응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면역세포의 살균 능력이 힘을 잃는 셈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생긴 암세포들이 항산화제를 자신의 생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NRF2라는 방어 단백질이 있는데요. 일부 암에서는 이 NRF2 경로가 과활성화되면서 암세포의 약물 대사 방어 시스템과 ABC 수송체라는 약물 배출 펌프 발현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료를 하려고 투여한 항암제가 세포 내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치료 저항성이 생기는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방사선 치료도 산화 스트레스를 포함한 방식으로 DNA 손상을 일으키고, 일부 항암제에서도 산화 스트레스가 관여하기 때문에 너무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는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몇몇 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NRF2 방어 경로 과활성화로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암 환자가 고용량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건 어쩌면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세포가 약물에 버티는 내성을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고 챙겨 드시지만 몸 안의 생화학적 반응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식사 후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세포는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세포 안에 일시적으로 활성산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인슐린 신호를 가로막는 P2P1B라는 방해 효소를 산화시켜서 잠깐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방해꾼이 멈춰서 신호가 전달되고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량 항산화제가 신호 전달에 꼭 필요한 이 신호까지 과도하게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신호를 방해하는 P2P1B 효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해서 인슐린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은 충분한데 세포가 포도당을 잘 못 받아들이는 인슐린 저항성의 상황이 생기거나 더 심각해지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항산화 비타민 보충제를 4주 동안 고용량으로 먹게 했더니 운동을 해도 인슐린 감수성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힘들게 한 운동이 주는 대사적 이점을 과도한 항산화제 때문에 얻지 못한 거죠.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만성 피로 때문에 셀레늄을 챙겨 드시는 분도 참 많으시죠. 하지만 셀레늄도 너무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는 갑상선 과산화 효소라는 일꾼이 활성산소를 재료로 써서 요오드를 산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셀레늄은 이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성분이죠. 문제는 셀레늄 섭취가 너무 과해서 이 항산화 효소가 몸속에 너무 많아질 때 생깁니다.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활성산소 신호까지 과도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오드가 충분히 있어도 호르몬 합성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거나 증상이 더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모든 미네랄이 좋다고 무턱대고 많이 드시기 전에 내 몸의 균형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근육을 키우거나 피로를 풀겠다고 운동 끝나자마자 고용량 항산화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은 운동이라는 물리적 자극에 적응하면서 성장하는데요. 이때 생기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어라고 지시하는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 직후에 항산화제를 고용량으로 넣어버리면 이 중요한 적응 신호가 중간에서 뚜껑 켜버립니다. 열심히 한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라도 특히 운동 직후에는 바로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습관은 피해주시고 몸이 스스로 적응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숨겨진 위험성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요. 35,0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암의 예방을 보기 위해 진행된 셀렉트 연구를 보면요. 전립선 암을 예방하려고 비타민 E를 먹은 그룹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17%나 늘어났습니다. 흡연자처럼 폐암 고위험군인 성인 1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과 사망률을 조사한 카렛 연구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폐 건강을 위해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은 28%, 전체 사망률은 17%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산소 환경과 흡연이라는 환경에서는 항산화를 위해 섭취한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DNA 손상을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특정 성분만을 뽑아서 고농도로 만든 합성 제제는 특히 자연식품과 달리 작용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소포체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올바른 3차원 모양으로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포 안이 어느 정도 산화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항산화 쪽으로 균형이 과하게 기울어서 세포 안이 지나치게 환원 상태로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엉켜버려서 불량 단백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불량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세포 기능에는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항산화제는 절대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합성 비타민보다는 식물성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을 선택해 보시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에 있는 설포라판이나 강황의 커큐민 같은 성분이 좋은 예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직접 없애는 게 아니라 NRF2 유전자를 적절히 조절해서 내 몸이 스스로 항산화 효소를 만들게 도와줍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먹다 안 먹다 하는 주기요법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5일 드시고 2일 쉬거나 3주 드시고 1주 쉬는 식으로 주기를 한번 정해보세요. 외부에서 항산화제가 들어오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항산화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장 급한 염증이 있거나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내 몸 고유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쉴 틈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고농도 비타민 요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혈액 검사로 페리틴 수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페리틴은 우리 몸의 철분을 저장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환원력이 강한 고용량 비타민 성분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 과부하가 있거나 정맥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런 산화 반응으로 인한 조직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고용량 요법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몸이 부족할 때는 분명히 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활성산소는 무조건 없애야 하는 나쁜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니까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드시던 영양제의 양과 종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몸의 반응에 맞춰서 섭취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화이메 의원 원장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